제가 가진 돈이 정말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제가 찾은 방법이 였습니다. 부정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도강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묘지 경매를 제일 잘하는 도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네. 묘지 경매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이고 또 뭐가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수익 1억 달성, 70억 자산가라는 소개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어떻게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대략적인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고정적으로 월 1억 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1억 원을 더 벌려면은 묘지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묘지를 제가 매도하는 것과 임대료를 했을 때 고정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비중은 제가 처음 경매할 당시부터 상가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 좋았기 때문에 자산 비중은 수익형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주거보다는 지금 현재로도 약간 상가라든지 그런 쪽 비중이 크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지만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거 뭐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을 좀 집중해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기서 벗어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플로우가 월 5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7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계셨는데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월급은 100만 원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재산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수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힘들었었고 제가 가진 돈이 정말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네, 공부는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제가 찾고 생각한 방법이 묘지 경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묘지 경매 약간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묘가 있는 땅을 낙찰을 받을 때 형제들끼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하는데 공동명의인 땅인 거죠. 모두가 잘 살면 좋겠지만은 꼭 집마다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를 낙찰받고 묘지연구작에 되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이 한 1억 정도 하는데 뭐 3,300만 원씩 나눠 갔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경매에 붙이면은 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낙찰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두 분에게 협상을 해서 매도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투자금이 이제 3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700만 원을 만든 그런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낙찰 물건이 공매 물건이었고 낙찰가 29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700만 원을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그 물건 해결함으로써 700만 원 순수익을 받습니다. 투자금이 1,100으로 늘어난 거예요. 400에서 700을 더 벌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이거를 하기 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답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이게 맞는지 되게 불안한 겁니다. 낙찰은 덜컥 받았는데 그 다음 뭘 할지 몰랐던 겁니다.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될지 어떤 것도 몰랐는데 자, 낙찰을 받고 제가 소유권 등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디에다가 보냈나요? 자, 이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나와 같이 지분을 가진 공유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채무자의 어머니께서 받으신 겁니다. 자, 그 집에 어머니가 계셨었고 어머니가 내용 증명을 수신하시는 겁니다. 며칠 있다가 채무자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 채무자한테 보내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보냈는데 채무자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망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 재기를 준비 중이다. 다시 사겠다. 저는 첫 입찰이었기 때문에 그걸 호기롭게 믿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1주, 2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 다시 내용증을 발송을 했습니다. 절차대로, 뭐 법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연락이 오는 겁니다. 형제들과 협상을 해서 제가 매도를 했었고 그 시간이 한 달 조금 더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남들은 묘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절박함에 이걸 낙찰받아 보니까 초보인 저도 묘지를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우리가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내가 해봐야지 아는구나.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는 프로세스가 일단은 그 묘지라든지 그 땅을 증여받은 그 나눠서 지분별로 나눠서 증여받은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한테 되파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맞습니다. 그 근거가 그럼 되팔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이 매수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뭐 선조로부터라든지 뭐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다시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매에 나왔을 때 그 가치라든지 그게 싼지 안 싼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일단은 묘의 특성상 일반적인 토지보다 묘가 있기 때문에 묘는 하자입니다. 그렇죠. 감정 평가가 싸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뭐 밸류맵, 뭐 디스코 땅이라는 좋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이 시세를 우리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 사례라고 한다면 네. 일반적인 그런 토지 거래가 아닌 약간 묘지 거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랑 비교해서 좀 싸게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사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묘의 특성상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고도 우리가 유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용도 변경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단독 소유면 괜찮은데 네. 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분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해야지 네, 용도 맞습니다. 변경을 하는 거고. 혹시 뭐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투자할 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다 그냥 그 가족이 다시 사가는 그런 네,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뭐 땅이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은 뭐 네. 낙찰을 받고 그렇게 해서 되팔면 되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단기 매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무슨 캐시플로우도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 사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월 대여료를 받는 임대료를 받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매도하는 거를 했을 때 차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4건 이상을 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네. 바로 경매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네. 매도하는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짧고 어떻게 보면 네. 회전율이 부동산 내에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묘지 투자 관련해 가지고 네. 주로 이제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매로도 진행이 된다고 또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경매는 빛을 변조하지 못했을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법원이 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기업이 주체가 됩니다. 그 두 개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는 우리가 입찰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가야 되지만 공매는 우리가 온비드라는 사이트 또는 앱에서 온라인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묘지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경매가 좀 어떻게 본다면은 손쉬울까요? 아니면 공매가 좀 손쉬울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이 좀 자유로우면은 법원을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직장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제한된다. 그런 분들은 공매로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묘지 투자 자체가 되게 약간 좀 간단한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싸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는 것도 뭐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수자가 정해져 있는 네. 그런 물건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네.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실과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처음 경매 공부할 때 대부분 주거용 경매 부동산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 먼저 하라고 하죠.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묘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묘는 위험한 거 피해야 되는 거 물건부터 다 꺼버립니다. 선입견인 건데 제가 생각해도 묘의 투자는 쉽습니다. 쉬운데 사람들이 선입견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일반적으로 묘는 위험하다고 할까요? 낙찰을 받고 나서 그 토지의 활용도가 되팔지 못했을 때 값어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따라 진짜 매수자가 그 안 사버리면은 네. 사실상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안 샀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린 포기하겠다. 그렇게 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가 거는- 이제 네. 했던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대기업 부회장을 소송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박이네 진짜. 이제 거기에 묘가 21개가 있었었고 네. 처음에 제가 임장 가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이 지분을 가진 분이 부회장님 아들인 겁니다. 제가 만약 그게 두려웠으면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했었고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용증을 2차례 발송하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법대로 해라. 왜냐면 그분이 이제 사내 법무팀도 있었었고 그렇죠. 그분이 동서가 또 로펌의 대표였으면 서초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법조인이 많으니까 해볼 네. 테면 해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금융 협상하면서 난 당신들이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묘를 다 이장을 시켰고 네. 그 다음에 땅 전체를 묘가 없는 땅을 경매로 매각을 시켰죠. 그렇게 실제로 매각을 시키신 네, 거예요? 그렇게 제가 1,530만 원 낙찰을 받은 다음에 네. 5,800만 원 제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실상은 그 원래 그
약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족한테 파신 게 아니라 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판 거네요. 요거. 원래 목적은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값을 안 쳐주겠다 그런 거였나요? 보통? 처음에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소송을 이어가니까 중간에 저는 자꾸 협의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처음부터 팔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야, 그게 그렇게 하면은 법으로 이길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런 거 하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네. 그럼 한 2, 3년 정도 걸리셨겠네요. 제가 그래서 낙찰 받고 묘이장은 제가 6개월 만에 시켰고요. 그다음 땅을 다시 넘기는 기간까지 했을 때 한 1년 반가량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게 지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이 소송이라고 하니까 되게 길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약간 좀 팩트가 명확하고 네. 좀 뭐 누가 딱 봐도 이제 이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이제 이쪽이 우세하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게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했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 낙찰 받아가신 분과 우연찮게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땅에 묘가 있으면 그 땅을 활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찰자분은 제가 묘를 없앴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네. 살짝 여쭤본 건데 다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게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묘에다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묻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거나 네. 뭐 수목장을 하거나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낙골당해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어차피 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점점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화 되다 보니까 또 가서 막 이렇게 무덤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 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래서 점점 약간 좀 사양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꽤 받긴 합니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가가 저렴하고 압도적으로 묘를 선호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충청권에 오고 놀랬던 게 이분들이 양반의 고장이라고 해서 몸에 불 붙이는 화장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무조건 아직까지 묘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은 묘의 선호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약간 좀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교적인 네, 그런 맞습니다.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방 쪽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넘어가서 네. 요즘 좀 금리가 오르면서 네. 짠테크, 뭐 네. 무지출 등을 통해서 1억이라는 CD를 만드는 그런 게 약간 좀 대세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짠테크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70억의 자산을 일구신 분 입장에서 1억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금을 빨리 불리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제가 뭐 무분별한 투자를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잃지 않는 투자인데 사람들이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뭐라도 내가 해야지 조금 더 빨리 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리스크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가능할 때 뭔가 하나라도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저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 약간 묘지 투자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시는 저는 충분히 공부만 하시면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작가님처럼 평범한 그냥 20대, 30대 무일푼 그런 사람들이 이 70억의 자산을 일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2030 세대가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 4년 동안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 이런 힘든 순간일수록 내가 이 상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예전에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까지 와보니까 결국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거를 뭔가 하나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해보면은 그 성공이 경험과 자신감으로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해주고 싶은 말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행하신 다음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또 하나를 이어가시면은 저는 좋은 결과에 도달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